지난 주말 미 동부 일대를 뒤흔든 규모 4.8의 뉴저지 지진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지진이 몇 주 내에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고층 빌딩이 빼곡하게 늘어선 맨해튼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험사들이 숨겨진 수수료 체계를 통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6일 코로나19로 타계한 고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의 동상이 추모 4주기를 맞아 저지시티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추진합니다. 새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최대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량 절도 사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공조해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교회 앞에서 계단에 앉아있던 60대 여성이 잔혹한 주먹 공격과 함께 강도를 당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뉴저지 일대를 뒤흔든 규모 4.8의 지진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지진이 몇 주 내에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5일 본진 발생 후 현재까지 발생한 여진이 이미 11차례에 달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만 규모 2 이상 여진이 많게는 27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박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23분쯤 뉴저지주 헌터돈 카운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4.7km였습니다. 뉴저지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200년 만에 가장 강력했던 이번 지진은 뉴욕까지 파장을 미쳐 상당수 주민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에 설치된 웹캠 영상을 보면 관광객들로 붐비는 리버티섬 가운데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큰 충격이나 부상 관련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안심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진과 비슷하거나 더 큰 여진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방송 등 언론에 따르면 지질조사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몇 주 안에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3%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조사국 웹사이트에는 5일 본진 발생 후 현재까지 발생한 여진이 이미 11차례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만 규모 2 이상의 여진이 많게는 27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층이 이번 지진을 유발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만나는 경계여서 지금도 지진이 잦은 서부와 달리 동부 지역에는 고대에 이미 지각을 변형시키는 구조운동이 끝났지만 당시 생겨난 오래된 균열과 취약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프레데릭 시먼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런 오래된 단층대에서도 매우 느린 속도로 스트레스가 축적되다가 종종 단층의 미끄러짐이 일어난다면서 이건 마치 오래된 집이 삐걱대고 신음성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뉴저지주 뉴요크 유역의 라마포 단층대는 매우 오래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까닭에 아직도 모든 정보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이와 함께 고층 빌딩이 빼곡하게 늘어선 맨해튼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뉴욕시 고층 빌딩 대부분은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뉴저지주 헌터돈 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지진 당시 피해 상황을 담은 영상과 글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서쪽으로 40마일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고층 빌딩이 무너져 내릴 위험은 없는지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100층 이상 높이에 달하는 건물은 특히 지진에 취약할 수는 있겠지만 맨해튼 초고층 건물들은 강풍과 토네이도 등 적당한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고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은 저지시티에서 45마일, 맨해튼에서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다음날 오전에도 규모 2.5의 여진이 계속되는 등 아직까지 주민들의 우려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원지였던 뉴저지뿐 아니라 뉴욕 시내에서도 인명피해나 건물 붕괴, 대중교통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고층 건물의 상징인 103층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관리인은 지진 발생 당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I am fine이라고 적으며 안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크라이슬러 빌딩, 브루클린 브릿지 등 뉴욕의 랜드마크 엔지니어링 주요 작업을 수행한 회사 썬튼 토마세티 엘리자베스 말시 관리 총괄은 뉴욕의 고층 빌딩은 대부분 강풍과 토네이도에 견딜 수 있도록 흔들림에 유연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번에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은 수백 년,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흔치 않은 사건이라며 앞으로 또 장기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은 뉴욕이 지진 발생 고위험 지역은 아니지만 고층 빌딩이 많아 혹시 모를 충격에 무너지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격에 유연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진, 강풍 및 외부 충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보험사들이 숨겨진 수수료 체계를 통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장보험 가입자의 고용주가 부담할 진료비를 산정해 보험사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분석업체를 통한 수수료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은 데이터 분석 업체 멀티플랜과의 외주 계약을 통해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진료비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직장보험 가입자가 많은데 대기업들은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되 행정 처리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맡깁니다. 사전에 계약된 지정의료진이 아닌 비지정의료진으로부터 진료받은 경우 고용주는 의료진이 청구한 비용 중 부담해야 할 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멀티플랜은 이때 고용주가 부담할 진료비 비중을 산정해 보험사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분석 업체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시그나, 에트나 등 대형 보험사들이 멀티플랜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을 줄일수록 멀티플랜과 보험사에 돌아가는 수수료가 커지는 식으로 설계된 숨겨진 유인 체계에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예상하지 못한 깜짝 진료비 청구서를 받는 사례의 이면에는 의료진의 과도한 비용 청구 등 다양한 원인 외에 이런 숨겨진 수수료 체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2022년부터 노 서프라이즈법을 시행했지만 멀티플랜과 관련한 직장 건강보험 청구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보험사와 멀티플랜이 챙긴 수수료 수입이 의료기관에 돌아간 돈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6일 코로나19로 타계한 고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의 동상이 추모 4주기를 맞아 저지시티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한인 정치인의 동상이 건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복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일 저지시티 시정부는 366 센트럴 애비뉴와 교차되는 바워 스트리트 선상에 윤여태 시의원 추모 동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유니언 동상이 설치된 장소는 그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 옆이자 유니언 아버지 이름이 명명된 교차로 윤석건 플라자 인근입니다. 빗물이 햇살로 바뀌고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과 유니언 가족들이 동상의 베일을 벗겼습니다. 유니언의 모습이 드러나자 한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유니언의 트레이드 마크인 나비 넥타이를 한 차림에 벤치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형상으로 다른 한 손에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 레이 무커지 뉴저지 주 상원의원, 라비 발라 호보큰 시장, 짐 맥그리비 전 뉴저지 주지사 등 주요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찾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유니언의 생존 모습을 해고하면서 한 목소리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윤여태에 대한 찬사를 담아 동상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폴김 펠팍 시장과 크리스정 펠팍 전 시장 등 후배 한인 정치인들도 참석해 선배 정치인 윤여태의 발자취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으며
뉴욕 한인회장과 뉴욕 총영사, 뉴저지 한인회장 등도 유니언을 추모했습니다. 지난 1979년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유니언은 지난 2013년 뉴저지 최대 도시로 꼽히는 인구 30만의 저지시티에서 한인 최초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한인 유권자가 6명에 불과했던 지역구의 승리를 이끌어내 주류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지시티와 한인사회 모두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재선에 성공했고 유력한 저지시티 시장 후보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65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무산된 이후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활용해 소규모 일원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새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최대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거나 탕감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 정책은 소득이 적은데 부채는 많은 사람, 수십 년간 대출 부채가 있는 사람, 누적 이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가 더 큰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새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최대 수백만 명이 학자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거나 탕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었으며 백악관은 4,300만 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당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2천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추산됐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 판결 당시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이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교육부 주도로 연방정부가 어떤 조건 하에서 연방학자금 대출을 면제하거나 탕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무산된 이후 소비자 보호 규정, 장애인, 공무원 등에 대한 규정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실시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재차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 층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대선에서 20대에서 30대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18세에서 39세 유권자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이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가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미 엑시오스는 바이든 법무부에서 본 모든 걸 트럼프 법무부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법무부를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기소돼 현재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위법하게 보관한 뒤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퇴임 후 기밀 문서를 일부 소지한 의혹을 받았는데 이 사안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로 문건을 유출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나이와 기억력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불기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의원도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법무부 새 지도부가 바이든 일가를 기소하고 신속한 정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었습니다.
또 탄핵은 여전히 100% 논의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최종 보고서에는 형사 고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레스킨 의원은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보복 수사를 노린다며 트럼프의 범죄 복수 캠페인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차량 졸도 사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공조해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차량 졸도 사건은 11% 증가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차량 절도 관련 방지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트하이머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 차량 절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안 중 하나는 국가자동차도난관리국을 재건하고 도난 데이터 공유, 검거 훈련, 절도 방지용 디자인 설계 마련, 차량 절도 관련 정책 교육, 관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차량 절도는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도난 차량은 아프리카, 유럽, 중동, 북아메리카 등으로 빠져나가 범죄에 사용되고 보험 사기 등 여러 문제가 많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꼭 막아야 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트하이머 의원실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를 중심으로 아시안태평양계 주민 대상의 차량 절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도난 차량 수는 20%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년 최소 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올해만 최소 3,000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당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36대가 도난당한 셈입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는 50%나 늘었습니다. 한편 고트하이머 의원은 교통 혼잡료와 관련해서 다음 달에도 관련 소송 심리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 퀸즈 한 교회 앞에서 계단에 앉아있던 60대 여성이 잔혹한 주먹 공격과 함께 강도로 당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경 한 남성이 뉴욕시 퀸즈 자메이카에 소재한 세인트 더메트리우스 그리스 정교회 정문을 향해 뛰어가더니 곧이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뛰쳐나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해당 교회 계단에 앉아있던 68세 여성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얼굴 등 주먹을 휘둘러 여성을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 현금 300불을 훔쳤습니다. 또 주차돼 있던 피해자의 차량인 2006년 닛산 알티마를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이 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나이 18세에서 25세 사이, 키 5피트 8인치, 검은색 자켓에 빨간 후드 차림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나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용 씨를 상대로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권 씨와 테라폼 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한 것입니다.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 보고를 마감하는 4월 15일 텍스데이를 앞두고 세금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IRS 국세청이 경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텍스트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 가짜 링크로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IRS 어카운트를 개설하도록 도와주겠다 또는 연료세 등에 대한 세금 공제를 대신 받아주거나 납부하지 못해온 미납금을 없애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뜯어내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IRS는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들에게 신용카드나 데비카드의 번호를 묻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금 문제로 계좌 동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대로 텍스 리펀드를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경우도 없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팬데믹 종료 1년 만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한국인 수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2023 회계년도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총 7만 39명의 한국인이 비이민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6% 증가한 규모입니다. 한국인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2019년도에만 해도 7만 6,025명에 달했지만 팬데믹이 시작한 후 2020년 3만 7,56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전체 비이민 비자 발급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무부가 발급한 비이민 비자는 총 1,043만 8,227건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681만 건에서 무려 6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독과점 해온 1위 테슬라가 갈수록 주춤하는 사이 2위로 올라선 현대 기아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전체 전기차 판매에서 아직 테슬라의 65만 5천 대에 비해 현대 기아차는 10만 대에 약간 못 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올 들어 테슬라 판매가 1분기에 8.5%나 급감한 반면 현대 기아 전기차는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는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9만 4,340대 판매해 테슬라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2022년에 5만 8,028대 판매보다 무려 62.6%나 급등한 것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판매 대수에서 아직 6대 1의 비율이지만 현대 기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위협할 넘버 2로 현대 기아차가 꼽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